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팀별 발표 수업 준비는 잘하고 계시겠죠? 과제를 제가 대표를 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팀별로 모이셔가지고, 어, 이 주제가 경찰행정학 수업에 적당한지, 그리고 문제점, 현안, 형황, 대책,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논의를 좀 해주시고, 좀 깊이 있고, 분량이 있는 그런 PPT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업도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기말고사는 객관식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경찰학 중에서 중요한 파트로 경찰 행정학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찰학에서 짤막하게 요약된 부분으로는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 행정학 수업을 들으시면서 경찰학도 보강하시고 경찰 행정학 수업을 통해서 면접관들이 물어보는 경찰 행정의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경찰 행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일반직 공무원 시험을 치실 때에도 이 행정학의 기반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한계점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팀별로 모이셔가지고 발표자, 과제,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못한 경우에 이걸 이렇게 나처럼 저처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PPT에 음성만 녹음해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 지난주에 못했던 부분 뒤편을 하고 8장 일부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는 상당히 빨리 잘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수업인데 이렇게 나가는 건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같이 보시고요. 네, 교재는 242페이지 경찰 조직의 개선, 막료관의 역할 보시겠습니다. 개선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개선. 여러분 조직 생활하다 보면 줄을 잘 서야 돼. 이런 말 많이 들으실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줄이 이 개선이란 얘기입니다. 라인을 잘 타야 돼. 그리고 막류, 우리 막류, 스텝, 조직의 브레인, 캐비넷,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의 라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권력의 주변에 늘 맴돕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죠. 지원 기능이나 자문기나 보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개선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층은 조직에 입문하는 많은 친구들이 개선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시죠. 간부로 시작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직의 수장이 되고자 많은 역량과 사람들을 밑에 많이 거느리게 됩니다. 개선은 최고 책임자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 말은 뭐냐? 상명하복 관계에 있다. 그리고 목적 집행에 직접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책임지고 나오겠죠. 이때 부하가 잘못을 하면 같이 징계를 묻게 되는 이런 그 직위에 있으시는 분들, 개선기관입니다. 그리고 직접 봉사를 하는 분야입니다. 현장에서 실무로 필드에서 야전에서 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선, 조직의 장, 지휘관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책임감도 물론 있으셔야 되지만 필드에서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어떤 스킬을 대표적인 개선 기관 보시면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지방청장, 경찰서장, 과장, 장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 개선 기관. 여러분 교재에도 243페이지에 라인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요. 어, 어,
이 경찰행정학은 상당히 행정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학의 폭넓은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학이나 일반 실무 과목과는 좀 달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읽으시면서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들으시고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면서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신 그런 과목이죠. 다음 막류 보겠습니다. 막류 영어로는 스텝이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원이나 자문이나 기획, 조직의 브레인이죠. 인사 파트, 법무 파트, 조정, 연구수행, 그리고 간접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막류기관입니다. 막류기관. 이 사람들은 기본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격적인 보안, 어떻게 이미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막류에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국회의원으로 말하면 보좌관, 경찰청으로 말하면 각종 뭐 전략 기획실 뭐 이런데 브레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지. 그리고 권고, 조정,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료의 역할. 자기가 나는 좀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자문하고 브레인 역할을 하고 싶어. 나의 능력을 조직의 보스에게 인정받고 싶어.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막료가 적성에 맞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국민과의 직접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예, 뒤에서 자문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거죠. 명령권이나 지휘권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찰의 부서로는 심의관, 기획관리관, 경무 기능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의 개선, 막료, 요 역할 체계에 대해서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는 게 교재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조직에서의 누가 개선이고 누가 막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개념을 구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막료의 위치는 그럼 어디냐? 행정수반 직속입니다. 직속. 그리고 이 막료가 너무 조직의 보스의 눈과 귀를 막으면 안 되겠죠. 적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비판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키친 캐비넷. 여러분 싱크대 가면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릇들만 싹 넣어놓고 재료만 싹 넣어놓고 엄마가 좋아하는 대로 운영을 하시죠. 그것처럼 조직의 수장이 정보, 기획정보실을 따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수장이 지나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오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문적 사항은 막료에게, 일반적 사항은 상위 개선에서, 라인에서 통지하는 것이 자문은 듣되 결국 마지막 궁극의 결정은 누가 내린다? 보스가 내린다. 청장이 내리게 된다. 막료 기간의 유형 보겠습니다. 막료 기간의 유형. 네. 교재 24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보조형 막료, 자문형 막료. 아무래도 여기는 보조하는 겁니다. 인사, 서장님이 되시면 자기의 인사 라인, 인사통에서 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밑에 두시는 게, 믿을 만한 사람을 밑에 두시는 게 좋아요. 회계, 조정, 문서와 같은 기능을 해서 라인이 적합한 판단을 잘 내리고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는 기관이 보조형 막료. 자문형 막료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에요. 머리가 좀 좋아야겠죠. 기획을 합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를 컨트롤해 갑니다. 이런 막료를 자문형 막료라고 한다.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서 유형을 보셨지만 이 라인과 막료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면 불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직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에지오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막료가 할 일과 개선이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면 조금 낫다. 서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는 거죠. 영역을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에서 갈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동생과 싸움이 어째 많이 일어나요? 니꺼 내꺼 구분이 없을 때. 경찰 되시고 나서 자기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요. 네, 그건 자기 영역에 박혀 있는 것은 권한뿐 아니라 책임도 없기 때문에. 막료 보겠습니다. 막료는 아무래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이론적입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보다니까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개선, 즉 라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실증적이고 현상 유지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기본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아니면 조직을 운영하는 그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아이디어란 품이 틀린 거죠. 개선은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자기 밑에 컨트롤하고 싶어 하고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막료는 어떻게 해요? 어, 정확한 지식과 판단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개선의 장을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개선들은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하고 막료들은 책상머리에서 일한다. 현실성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얘기했대요? 디목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뭐 학자까지 암기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책을 읽으실 때 액정이가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선과 막료가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 뭐 이 정도. 그리고 디목은 개선은 자신의 일이 조직에서 아주 중추적인 라인의 일이고 막료는 옆에서 어시스턴트 하는 그런 보조 역할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각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선과 막료는 늘 불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조직이 불화하면 좋을까요? 좋은 점이 없겠죠.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좀 명확히 하고 개선에만 일할 게 아니고 막내도 일을 좀 해보고 서로 인사교류를 해라. 그리고 기관장 자신이 좀 충분히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해결 방법까지 조직에는 개선과 막료가 있다. 라인과 스텝이 있다. 라인은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사람. 그리고 스텝들은 보조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둘 사이에 기본적인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늘 충돌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7장의 3절이고요. 관료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기본 관료제로 유지되고 있어요. 비로크러시라고도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절에서는 관료제가 무엇인지, 관료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 관료제를 하는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에 있고요. 관료제의 이론적 배경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우리 간략한 영상 하나 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료제. 네, 관료제 관련 영상 보시면서 우리 관료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근데 밑에서 복지부동이란 말이에요. 이 관료주의가 말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무원들 또 이 방송 들으면 화내실 텐데 이 공무원들도 좀 저성과자 퇴출 좀 시키시면 좋겠어. 공무원은 안 돼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이 복지부동하는 사람들, 정권 눈치 보고 권력 눈치 보고 관료주의로 그냥 축 늘어져 있는 사람들. 축 늘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관료주의로. 정말 바쁜 사람은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바빠요. 내가 동사무소 가보니까 이 복지 담당 공무원들 죽어나요. 무진장 바쁘더라고. 네. 거기가 깔때기예요. 모든 복지 수요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근무하는 복지 담당 공무원한테로 다 몰려서 모든 중앙부처와 시도에서 하는 복지 업무들이 결국 거기로 다 모이게 돼 있었어요. 거기 깔때기라 그래요. 그분들한테 업무가 너무 하중이 크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제 장기 결석 생 처리 절차에서 이제 사실 불이행된 게 이제 그 읍면동장 거기서부터 이제 불이행된데 뭐 사실 이제 그분이 이제 업무 태만인 것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게 내가 지켜보니까 아침 9시 앉자마자 욕설 하는 전화부터 와.
아, 그거 언제 지켜보셨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한번 봤거든. 뭐 인터뷰를 하나 할 일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냥 욕설이에요. 정신없어요. 예. 난 왜 뭐 안 해줘? 나는 왜 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없는가? 이런 욕설 뭐 이러니까 업무가 정말 아까 깔때기라는 표현인데 내가 보니까 한다 말이야. JTBC 예, 관료주의, 관료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예, 예, 관료주의라는 영상 하나 보셨어요. 관료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 특징이 뭐예요, 아까? 예, 복지, 상사의 눈치만 보면서, 임기만 채우면 된다, 정년만 채우면 된다, 이런 게 만연한 걸 관료주의라고 하는데, 그 주의라는 말은 조금 나쁜 의미긴 해요. 근데 기본 관료제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 건 아닌가. 조직 규모가 커지고, 과제가 많아지면 전문가,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전문가가 이제 조직에서 뭐 10년, 20년, 30년 따르다 보면 전문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규칙에 복지부동하게 돼요. 아까 늘어졌다는 말 하는데 규칙의 규정에 어긋나는 거 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계층적으로 업무를 조직해서 능률화시키는 거. 이런 목적으로 관료제라는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관료제라는 그런 계층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관료제를 만든 이유는 업무를 나눠서 해서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도 나눠주는 겁니다. 앞에서 개성과 망료 이야기를 할 때 권한과 책임이 완전히 분리되면 명확해지면 뭐예요? 갈등이 줄어들죠. 관료제의 특징은 자기 업무, 자기 관할, 자기 책임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배분, 위임, 그리고 아까 규칙을 강화하고 이게 뭐예요? 정해진 룰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공식화, formalization이라고도 해요. 어려운 말은 폼이 있어요. 조직 내에는 룰이 있어요. 그거 뛰어넘으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조직이 방대해질수록 기술이 필요해요. 규모가 커지고 그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제가 생겨났고 이러한 룰과 시스템 아래서 인적 구성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그럼 관료제는 좋은 점만 있을까요? 뭐든지 어떤 제도에는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죠. 관료제는 일단 앞에서 본 것처럼 계층화되어 있으면서 조직이 아주 통합적으로 명령 통일, 상명하복이 정확히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까 룰을 지킨다고 그랬죠. 스탠다드, 오퍼레이션, 프로세서에 따라서 규칙화되어 있어요. SOP라고도 해요. 그리고 관료들은 나름 전문가예요. 어, 업무가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죠. 숙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 뭘까요? 공식적인 프로세스에 따르다 보니까 내 의견, 내 참신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반영될까요? 안 돼요. 예, 계급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결정해 버려요. 비인간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거 범위 넘어서면 아무것도 못해요. 훈련된 무능이라고 그래요. 레드테이프란 말이 있어요. 영국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고 나면 너무 많아가지고 빨간색 노끈으로 묶어서 버렸대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어떤 관료조의 과다한 문서 생산 이런 걸 불필요한 절차, 형식, 거칠애 이런 걸 레드테이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료주의는 규칙화하고 전문화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비인간화돼 있고 형식에 따르는 그런 역기능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역기능을 좀 보완해 가면서 경찰 조직도 좀 쇄신해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관료제 쇄신이라는 파트에 나옵니다. 예, 여러분 교재 255페이지. 관료제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조직을 움직이는 전문가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메니스가 얘기했어요. 기술도 필요하고 훈련도 계속 받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전문성, 창의성 이런 좀 융통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그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발전돼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계속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훈련시켜야 된다. 화이트는 좀 더 이상적으로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조직에 애착을 느끼겠죠. 그리고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조직은 기술과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많이 참여시킨다. 예, 여러분들도 학교 일이나 아니면 조직의 업무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많이 참여하시다 보면 조직이 힘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질서적인 거, 법 집행적인 거겠죠. 봉사적인 거, 이거 좀 나눠서 서비스적인 것과 법 집행적인 걸 좀 분업화해서 조직을 운영하자. 그리고 친밀한 지역사회의식, 커뮤니티 폴리싱이라고 그래요. 경찰 조직의 치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다? 예, 지역 주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지역사회 의식,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의식이 관료주의에 뭐 찌들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친화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지역별 특성에 맞게 대도시에서 필요한 지구대가 저기 농어촌이나 관광지에 필요할까요? 없어요. 111 식구도 뭐 하루에 뭐 10건 남짓 이럴 때는 또 거기에 맞는 규모로 소규모로 파출소 치안센터 위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꽃, 곳, 늘 크고 능률적이고 화려하고 이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 시민들과 친화하는 그리고 봉사적인 거를 좀 분업화해서 업무 처리할 때는 능률적이고 친속하게 하지만 봉사하고 소외계층을 보듬고 하든 친숙하게 다가가는 경찰의 모습도 같이 주어가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한테 누가 질문할 거예요. 어떤 경찰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지휘관이 되고 싶으세요? 그럴 때는 법 집행을 할 때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하지만 뭐예요? 조직원이나 부하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는 친근하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경찰의 어떤 모습도 간직하고 싶다가 정답일 거예요. 그리고 경찰인들은 끊임없이 관료제 역기능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형식주의, 비인간화 이런 거 타파해 가고 개개인, 조직 내의 개개인의 욕구, 동기유발, 모티베이션이죠.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봉사와 참여 유발해줘서 자기 스스로 나 경찰에서 뭔가 나를 발견해서 좋았어. 이런 마음이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해줘야 되고 경찰이 부족한 게 그런 거예요. 냉소주의, 회의주의, 페밀리즘 일반인과 자기를 분리시켜버려요. 경찰은 민간인, 경찰 뭐 이렇게 분리시켜버려요. 그거 좋지 않다는 거죠. SNS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아니면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됐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건 시민과 대화하고 교육훈련도 같이 받아보고 해야 진정한 경찰의 어떤 아이디어란 모습, 선진의 경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뭐 아주 이상적인 말이긴 한데 이런 동전의 양면, 칼의 양검과 같은 그런 모습을 어, 균형감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게 경찰인의 쇄신입니다. 예. 다음 관료제의 혁신적 대안 여기 보시면
집단적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예요. 집단적 민주주의. 우리 경찰은 기본 집단이에요. 그 안에서 뭐 인간적인 거, 비공식적인 거, 지식 기술 계속 연마해 가야 되지만 어, 각각 세포처럼 각각 개개인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조직의 테두리가 굳건히 유지돼야 된다. 그거를 하려면 기술 습득과 접촉, 학습, 마음을 여는 이런 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버가 이야기했어요. 베버. 관료제 너무 기계적이야. 그래서 관료제는 시민 대응적인 성격의 조직으로 변해가야 돼. 그 기본은 분권화인 거야. 그리고 주민의 통제를 받아야지 국가의 통제를 너무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매트릭스. 뭐 이렇게 잘 짜여진 가로와 세로가 같이 가는 그런 순혈, 조합 같은 그런 조직이 좋다. 그리고 늘 다른 곳과 협상하고 협력하지. 이게 조직의 어떤 발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 정보가 무수히 많은 정보화 조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리더십, 조직 구성원 각각의 아주 활발한 권한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직으로서의 뭐라 그럴까 연대감, 유대감, 강한 조직 문화, 수평적 조직 구조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조직이 좀 단단해지면서 그 안에 구성원들은 활발히 외부와 접촉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행정 조직 구조에 대해서 베버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신공공관리. 여기 보시면 공공자가 있어요.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를 하지만 요 관료는 공적인 영역이죠. 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민영, 민간한테 맡기는 거죠. 민간의 영역, 민간의 많은 뭐 성과주의랄지, 고객 만족이랄지 이런 개념들이 공적인 부분에 새롭게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 최우선, 분임, 분권, 그리고 권한을 나눠주고 민간과 경쟁하는 이런 개념이 신공공관리를 해요. 공적인 영역에서 끊임없이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해가지만은 그 끊임없는 분권과 위임과 경쟁. 그 방향은 누구한테 향해 있어야 된다? 국민에게. 매 민주주의니까. 그리고 그냥 창조가 아니고 계속된 창조, 재창조. 그리고 시장은 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영역의 실패, 정부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배움터에다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신공공관리론에 의한 혁신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7장 경찰 조직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고 어떤 마인드로 움직여야 될까? 그리고 마지막에 신공공관리론의 어떤 개념, 탈관료화, 재창조, 민영화, 국민, 경쟁 이런 개념이 이제는 공적인 영역에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거버넌스가 아니다. 뭐다? 뉴 거버넌스다. 신공공관리론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거나 교재를 읽거나 갑자기 신공공관리론 이게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공적인 영역에 민간의 분야가 들어오는 것이다. 경쟁하고 재창조되어 가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해서 7장은 좀 마치고요. 조금 쉬셨다가 나머지 8장 일부 뭐 한 15분 정도 더 하고 우리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